네, 시사본부의 간판 코너입니다. 각설하고. 이 고는 느낌표가 빡 찍혀 있고요. 영어로 g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부터 제가 진행을 맡았는데 이 시사본부의 전통적인 베스트셀러 코너다 이렇게 평판이 있더군요. 자, 여야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가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단장해서 이제 시즌2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자, 두 분 스튜디오에 자리 잡고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 남자 현근택입니다. 이 두 분 다 제가 너무너무 신뢰하는 분이에요. 네, 보수 농객, 진보 농객. 네. 그런데 정말 팩트 중심으로 냉철한 분석과 정말 또 이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의 쉽게 쏙쏙 이해되는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요즘 저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보수 패널인지 진보로 넘어가요? 진보 패널인지 좀 헷갈립니다. 정보 루트가 좀 끊겼나 봐요. 엑스파일 터트린 다음에 이게 정보 소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엑스파일 파장 이후에 그렇죠. 엑스파일로 이제 장성철 교수님한테 주면 이제 저분이 이제 이게 터트린 거 아니야? 그래요. 정보가 아마 잘 안 모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지막에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쩌면 오늘 진보로 넘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끝나고 이 장성철 교수님의 뭐 진보 선언 혹은 중도 선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 시즌2를 우리 제작진이 어떻게 새롭게 꾸밀까 고민을 하다가 서로 상대방을 잘 공격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각각 한 분씩에게 받아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두 분이 똑같이 어떤 이슈, 주제가 아니고 오늘 인물을 뽑아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인물도 한쪽 진영으로 쏠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성철 이 소장님이 꼽은 주간 키워드 바로 곽상도. 화제의 인물이죠. 자, 요즘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곽상도 의원.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 바로 직전까지 지난주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장 소장님께 여쭤보죠. 오늘 주제로 곽상도 의원을 고르신 이유는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의 막대한 퇴직금을 받는 바람에 지금 청년과 직장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저 같은 프리랜서도 분노가 커요. 중년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진영에 거의 뭐 핵폭탄을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서 곽상도 의원을 골랐고요. 그래요. 곽상도 의원이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얘기들도 했어요. 뭐 아들이 독립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른다. 관계없다. 그런데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입사를 하는데 본인이 소개를 해줬잖아요. 야, 너 가서 일을 좀 해봐. 그런 다음에 화천대유의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매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화천대유가 국민적인 관심 질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곽상도 의원이 연루가 안 돼 있다라고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곽상도 의원이 본인의 거취를 뭐 국회에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제명하고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알아서 거취를 표명하고 의원직 사퇴해라. 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듣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정말 이게 진보 농객 되는 건가? 이렇게 진보 맞네요. 제가 왜냐면 사실은 좀 이따 먼저 골라셨더라고 보니까 안 골랐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 좀 뺏겼어요. 그런데 할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다 해버려가지고. 어제 오늘 보면요.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퇴직금 50억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보수 내에서도 기류가 좋지가 않아요. 잘못했죠. 아무도 옹호해 주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제명해야 된다. 미국에 들어왔을 때는 안 나면 뭐 제명시키겠다 이러다가 최근에 말을 좀 살짝 바꿔서 그래요? 특검 국정조사 받으면 제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도수는 안 하겠다. 대표가 지금 약간 젊은 대표고 뭔가 이제 변화를 몰고 줄 알았는데 거기 살짝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약간 조건을 걸더라고요. 현근택 변호사는. 근데 솔직히 근데 민주당도 할 말은 없어요.
국민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던 조국 전 장관, 네. 윤미향 의원 수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곽상도 의원 마음껏 비판할 수 있지만 네네. 민주당 특히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같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은 곽상도 의원 비판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뭔 소리예요? 50억 받은 거 지금 얼마나 지금 큰일인데 지금 뭐 조국 장관이 뭐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뭐 말씀 다 하셨지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의아하죠. 아니 경제 활동하는 누구나 우리가 평생 이게 일을 해서 뭐 이렇게 방송도 받을 수 하고 없는 돈이죠. 일을 해서 50억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제 생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개발 사업에서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개발 사업에 그럴 수 있다. 이득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뭐 또 안 되니까 뭐 위로금이다, 뭐 산재다, 뭐 퇴직금이다, 온갖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 기억에는 50억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후속 보도도 나오는 게 이 중대재해로 산업재해 위로금을 44억 7천만 원이 50억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산재 위로금인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조기 축구회에서 펄펄 날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 정말 아픈 건 맞습니까? 뭐 이런 질타도 많죠. 국민의 분노의 게이지를 계속 높이는 거고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해명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 화가 나요. 네. 이게 해결 방법이요. 물론 이게 뭐 아들이 받은 돈이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걸 뭐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뭐 이러기 전에는 이게 쉽게 해결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냐 의원직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둘 다 갖는 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는 명예냐 돈이냐 하나만 그렇죠. 택해라. 둘 다 갖는 건 반칙이다. 이런 정서가 있죠. 자, 저는 질문 하나 던졌는데 두 분이 이게 왔다 갔다 공방이 역시 불이 타올라요. 저절로. 대단합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뭐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 텐데 자, 곽상도 의원 일이 이제 여야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점점 말이 세지고 있는데 세지고 있어요. 요거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그래서 남북 기점에 위리한 친을 명하도록 합니다.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군이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리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곽상도 의원이 50억 원,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어떤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심 없는 후안무치한 이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게 비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무능이냐 부패냐 답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부도덕한 집단과 같이 이런 추진한 개발을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치적으로 홍보했던 것도 참 후안무치하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남국 의원,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맡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가 차례로 나왔는데요. 자, 이 현 대변인님. 네. 이게 봉고파직. 이게 무슨 얘기지? 또 위리안치. 위리안치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덤불로 이렇게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못 나오게 한다. 집을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유배 보내서 가택연금한다 이런 뜻 정도. 가택연금뿐만이 아니잖아요. 못 나오게 한다는 거고 이제 봉고파직은 직을 파하고 창고에 가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창고를 봉하여 잠근다. 그렇죠. 봉한다는 뜻인데 어찌 보면 이제 근데 이 말 썼다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비례 원칙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겠다면서 가면을 확 벗겨버린다. 이 말 이 대본에 보니까 빼셨는데 그 말이 더 중요한 얘기인데 가면을 확 벗겨버린다. 확 찢겠다 그랬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봉고파직이나 위리안치, 뭐 후안무치 이런 말은 다 이제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이죠. 사자성어로.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신데요. 왜냐하면 이게 고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 뭐 조선왕조 실록에도 다 나오는 얘기로 그런 얘기로 이제 비유한 건데. 가면을 확 찢어버리겠다. 그 뒤에 이제 어찌 보면 이면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뭐 비례 원칙이 안 맞다. 오히려 맞으려면 뒤에 이제 사자성어를 써야 한다. 그렇죠. 아니 사자성어인데 이제 어디 나오는 근거가 있는 고전에 가면을 나오는 확 찢는다. 이건 뭐 본인이 그냥 한 말이지. 제가 보기엔 안 맞다. 일단 비례 원칙의 성립이 안 된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막 논쟁이 붙었을 것 같아요. 가면을 확 찢는 게 심하냐, 봉고파직과 위리안치가 심하냐. 장 소장님 말씀하세요. 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단계별 스텝이 있어요. 네네. 파직을 하면 유배 보냅니다. 귀양 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엔 뭐예요? 사약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거의 죽음이에요. 아이. 이게 지금 파직, 귀양 얘기만 했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은 무조건 사약 내려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또 무서운 일이 따라온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무서운 나라 만들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이 네. 아니 현근택 변호사님 이거 말 잘못하면 내가 정말 귀양 보낼 거예요 라고 하면 농담이 되지만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1위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가. 그리고 10월 10일이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에요.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죠. 이렇게 권력을 가지신 분이 힘없는 야당 당대표한테 봉고파직시키고 귀양 보내겠다? 이것은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겠다라는 그러한 반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겠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열문지화 이런 보여지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지금 진보로 전향하신다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예. 그건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추사 김정희 그러니까 제주도에 귀양 갔다가 지금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다 했거든요. 우리 저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강진에 유배 갔다가 다 와서 다 관직 생활하고 그럼요. 유배 갔다 무조건 죽인다는 얘기는 맞아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뭘 맞아요? 또 왜 편드세요? 아니 말이 안 갔다가 사약 드신 분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런 얘기 사례도 들었잖아요. 있다. 다산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 선생님 다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직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맞는 얘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봉고 파직 위리 안치는 그래도 고사성어에 나오는 얘기고 책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면을 확 찢어버린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거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확 찢어버린다는 안 하죠. 벗긴다 그러겠죠. 가면을 뭐 벗긴다. 이재명 후보님 밑에서 지금 공원을 세우고 계시는 현근택 변호사님이 파직을 당해서 귀양을 가면은 다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있으나. 근데 지금은 상대편이잖아요. 지금 정권을 갖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상대편이다. 예전에는 삼종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이기 때문에 노론소론 얘기 생각나네요. 남인 북인. 배려를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 무서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천을 못 받게 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는 걸 못하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어차피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무 상관없이 권력의 김기현 사정기관을 대표는 국회의원 할 수 있고 이준석 대표도 원하는 배지 아무데나 달 수 있는데. 자, 요거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거 역사전월 그날이냐? 지금 우리 각설하고 현실 정책이 아니냐? 너무 사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다. 이 설전이 결국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얘기를 계기로 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 공수가 좀 바뀌면서 나온 얘기예요. 왜냐하면 추석 명절 연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약재로 작용하면서 또 이제 야권의 공세를 많이 받아냈는데 지금 현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여야 합의로 곽상도 의원 제명 처리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일부에서도 살짝 다뤘는데요. 곽상도 의원 제명 현 변호사님 가능할까요? 제명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거든요. 지금 이제 2명 사퇴했으니까 원래는 200명인데 최근에 지금 198명. 의원직 사퇴가 2건이 그렇죠. 나왔군요. 198명이라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만 갖고는 안 돼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할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걸어놨어요 조건을 그러니까 국정조사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찬성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곽상도 의원이 뭐 자진 사퇴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명이라는 거는 이제 일일이 거치고 이제 본회의에서 돼야 되는 거라서 민주당은 뭐 찬성 입장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살짝 발을 빼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50억 임팩트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지금 50억 이상 다른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누가 받았다든가 뭐 기여했다, 100억 받았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이게 이 폭풍이 식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워낙 내리속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 판단해서 제명에 저는 적극 동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수 쪽에서도 강하게 곽상도 의원 비판, 퇴직금 50억은 이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좀 제명에 동의하겠느냐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명 절차에 동의해야 되고 첫 번째로는 자진해서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본인이 버티면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제명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미 정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조롱 비아냥당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국민들이 안 받아들여요. 신뢰하지 못하겠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강한 비판을 했죠. 아빠의 찬스를 쓴 거 아니야? 라는 건데 네. 곽상도 의원 지금 지역구에 명패함에 국민의힘 곽상도가 아니라 아빠의 힘 곽상도라는 식의 청년들이 스티커를 지금 붙이고 있다는 지역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다면 이거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정치하기 없어요.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곽상도 의원을 넘어서 앞으로 이제 제명 가능성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결국 이제 여야는 특검 공방으로 이 전선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중진이자 현재 선관위원장 맡고 있는 5선 이상민 의원이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특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특검을 아예 먼저 지르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자, 그럼 먼저 여권의 현 도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이상민 의원님이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제 경기지사직 사퇴 반론 얘기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도 아니 이 선관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이래도 되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선관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어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뭐 특검 국정조사 증인 출석 막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약간 야당과 공조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이나 우리 당내에서는 어쨌든 후보들 중에도 특검 얘기한 사람이 없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이건 특검을 갈 게 아니라 경찰 검찰 수사로 가야 된다 얘기인데 이상민 의원님이 지금 경선도 안 끝나는데 지금 선관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개인 의견이라면서 그냥 특검 가자 이래버리면 이게 학기 여야 간의 이 공방에 약간 전선이 흐려지는 거라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또 위치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요. 경선 끝날 때까지는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정말 옳은 말씀을 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민주당의 당대표감이다. 민심을 잘 파악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듯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 민주당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극찬입니다. 극찬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상민 의원 이야기로 두 분이 이제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은 특검이잖아요. 이 당 지도부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은 거부하는 상황이고 야당은 뭐 강하게 지금 이 검찰 경찰 수사보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장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야당 입장에서 왜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가야 된다고 보느냐. 아직 수사도 안 끝났고 착수한 초기 아니냐.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력이 개입돼 있거나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요. 검찰이나 경찰이 객관적 공정하게 수사 못해요.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뭐 압수수색도 하고 오늘도 특별하게 지휘고하를 막론하지 말고 여야 막론하지 말고 다 제대로 수사해라라고 했거든요. 수사의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도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가 있겠느냐. 검찰, 경찰, 인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기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의 여론조작 사건 이걸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제대로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야, 지금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 경험과 기억에는 과거에는 특검 무용론, 특검 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 특검 그냥 없애자 했는데 사실은 2017년 박영수 특검 뭐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또 바로 지난번 언급해 주셨지만 이 드루킹 특검에서는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 유죄로 지사직까지 상실하고 투옥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루킹 트라우마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해서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 특검은 절대 안 돼 반대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제 박영수 특검이나 뭐 허위법 특검이면 성과를 냈다 그러는데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 어디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지금 대장동에 또 등장이 있습니다. 뭐 거기 가 있지 뭐 아파트를 받았다, 뭐 퇴직금 못 받았다 그러지만 뭐 어쨌든 받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 이제 검찰 출신 특검을 생각할 것 같은데 그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우리 MB 때 BBK도 특검했어요. 네, 나중에 맞아요. 어떻게 됐죠? 짜장면이 아니라 뭐 설렁탕인가요? 뭐 설렁탕 먹고 뭐 끝냈다. 뭐 이런 끝. 얘기 있었잖아요. 또 대부분 서면 조사하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특검이라는 게 결국 정치 공방으로 가겠다. 사실은 야당이요 특검법 통과시킬 수도 없어요. 현재 상황 안 되잖아요. 네.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야 합의돼야 제발 되니까. 같이 통과시켜 주세요. 이제 공방으로 계속 가겠다. 네. 그리고 분위기 전환하는 거예요. 정치 법상도 공방이다. 50억. 법상도 50억.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폭탄, 핵폭탄인데 이게 이제 큰 폭탄 떨어졌으니까 다 피해야 되잖아요. 네. 피하려면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폭탄을 제대로 맞아서 그 폭탄에 뭐 자폭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하셔야 되기를 원한다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수사를 시작했어요. 검찰 경찰 수사를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검찰이 뭐 출국 금지도 하고 압수수색할 때 다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나서 검찰이 어찌 보면 처음 수사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검찰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수사권 다 뺏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가 나와 그래서 있죠. 이게 아마 검찰은 이거에 아마 목숨을 걸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 제한돼 있지만 물론 그 범위 내에서라도 본인들의 수사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성과를 내고자 할 그렇죠. 것이다. 저는 뭐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일단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게 이제 부족하다.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특검 논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낱낱이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잘못을. 특검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 경찰 같이 조사하지만 여야가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해서 여차하면 바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협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현근택 변호사님과 이재명 후보님이 앞장서 달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 밝혀냅시다. 역설적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이재명 지사가 뭐 설계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 배후 조정한 거 아니냐. 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뭐 50억 아니 곽상도 의원 취직시켰어요. 곽상도 의원 50억 주라 그랬어요. 그 아들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자꾸 국민의힘 게이트니까 국민의힘 밝히라 그러시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엮여있는 사람들 민 쪽에 다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민간 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연결된 사람들인데 사실은 섞여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 인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조건 수익을 더 늘어났을 때 왜 관이 못 가게 오냐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공방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선 때까지 결국은 이걸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 수사도 멈추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작했으니까 지켜보는 게 맞다. 자, 그런데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진행이 그러니까 중요한데 특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저는 며칠 안에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뭔가 밝혀내면 국민 신뢰가 좀 쏠릴 수 있고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럼 이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렸고요. 17명 검사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키맨들은 출국 금지. 경찰도 이제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고 이낙연 캠프는 이제 합동수사본부 또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방위 로비 사건에 비해서 지금 수사가 좀 산발적이에요. 이게 용두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장 소장님 얘기가 조금 또 귀에 들어오고 또 반면에 결과 지켜봐야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 사건은 뭐 라임 옵티머스 이런 사건에 비하면 쉬운 사건이에요. 쉽다. 왜 그러냐면 막 구조는 복잡하잖아요. 복잡해 보이고 인물도 많고 말도 영어 어려운 말도 나오고 SPC, 화천대유, 막 나오는데 또 천화동인 그렇죠 막 나오는데 사실은요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땅 사서 그죠? 땅을 사서 매입해요. PF 일으켜서 그다음에 개발하고 분양하고 나누면 끝이에요. 한 10년, 15년에 가는 사업도 있지만 결국은 돈의 흐름만 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는 처음에 돈이 어디서 왔냐. 지금 뭐 SK라든지 뭐 연예인 이런 데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은행권을 어떻게 끌어당겼느냐. PF 대출을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이익이 남잖아요. 분양하고. 그다음에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돈의 흐름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쪽에는 그동안 뭐 수사 역량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라임 이런 거는 뭐 펀드라든지 막 이제 관련돼 있지만 그런 게 아니어서 저는 수사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은 있는데 그 역량을 제대로 공정하게 발휘하도록 하겠느냐? 이거를 판을 깔아줄 것이냐. 의지가 중요하다.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FIU로부터 지난 5개월 전에 자금 흐름이 좀 수상해요. 경찰 이것 좀 조사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뭉갰잖아요.
경찰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운을 걸고 이거 조사할 거라고. 네네. 왜 그동안 안 했습니까? 한 이유는 한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나서고 검찰이 나선 거 아닙니까? 이 경찰과 검찰을 어떻게 네. 믿고 우리가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용산서에서 수사를 했다는 건데 이게 그렇죠. 뭐 경찰서 무시한 건 아닙니다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청이든 아니면 뭐 서울청에서 수사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아까 명운을 건다는 얘기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 검찰의 수사권이 많이 안 남아 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못하면 그마저도 다 뺏길 수 있으니까 명운을 걸 거다. 그러면 경찰은 명운을 안 걸어도 됩니까? 아니 걸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해됐어요.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각설하고가 왜 재밌는지 제가 해보니까 알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막 후루룩 가고 계신데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각 두 분이 키워드를 하나씩 뽑아왔는데 키워드 곽상도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물론 대장동 개발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자 지금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시간은 많이 안 남았습니다만 현근택 변호사가 뽑아주신 주간 키워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왜 뽑으신 거예요? 이유는? 이것도 대장동 관련이죠. 어쨌든 뭐 거기 아시지만 누나가 부친 자택 매매. 그렇죠. 집을 샀는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사고 봤더니 그 사람이더라. 네네. 참. 최근에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인구를 계산해 봤어요. 네네. 원래 부동산 계약이라는 건 성인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독자적으로 미성년자. 만날 확률. 4,320만 명. 네. 로또 1등 당첨된 확률이 810만 명이에요. 그래요. 10만 분의 1. 그거보다 5배가 더 높아요. 그런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 이런 그렇죠. 의심이신 거죠? 로또는요. 우리가 보통 10,000원어치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5번호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25배 더 높은 확률이에요. 전 인구로 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이준석 대표도 오늘 뭐 특정 지역에서 땅을 사면 집을 사면 그 사람이 걸릴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네.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히 집을 팔았는데 하필이면 박영수 특검을 같이 했던 윤석열 그 아버지 집이 왜 그러냐면 거기 한 30-40년 살았거든요. 학교도 거기 다녔고 초중고등학교 거기 다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애정이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거 팔 때. 물론 누나가 매각했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국민들이 뭐 우연히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 김만배 누나였더라. 그건 제가 보기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네요. 관련자들의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두 분에게 짧게 이야기를 듣고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2016년 말에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수사팀장을 누구를 시키면 좋겠느냐. 네. 라고 박영수 특검이 물어봐서 다들 이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김만배 기자만이 머니투데이의 김만배 기자가, 성렬이 형 어때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건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네, 무능해서 죄송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자 이제 문제 제기를 현 변호사께서 해주셨으니까 장 소장님, 이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부친 집과 김만배 최대 주주의 누나, 이 누나도 사실은 천화동인 또 이제 임원이에요. 네. 이 우연한 주택 매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참 우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상한 행각이다. 저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긴 이상하다. 이상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1년에 주택거리가 100만 건 이상이에요. 아까 뭐 확률이 4,300만이라는데 네. 120만 건 넘는 주택거래 딱 이 한 건이 어떻게 우연하게 됐다? 이건 솔직히 그냥 해명대로 못 믿겠고 네. 제가 의심스러워하는 거는 또 제가 또 윤석열 후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합니다. 제가 낱낱이 좀 이렇게 해명하는 거를 봤더니 아니 없어요. 그 4월 15일 날 네.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건물은 이 주택은 4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7월에 이제 계약금 증정은 잔금이 끝났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버님 급하게 건강 때문에 아파트 가셔야 되는데 이미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급하게 팔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비싸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주택 거래까지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윤석열 후보께서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자꾸 유튜브 상에 언론상에서 공격당할 소재로 활용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반박을 하면요. 사람들의 관심이 뭘 반박해요, 제가? 그러니까 아니, 수상하다고 사람들은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정상가로 팔았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최근에 그 법원이나 검찰의 추세는 안 그래요. 예전에는 비싸게 팔았으면 정상 가격에서 시세만큼 그러니까 상 가격 차익을 뇌물로 봤는데 요즘은 매각하기 어려운 땅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사줬을 때 초기 매매가와 실제 거래 가액을 뇌물로 보는 판례도 있어요. 다운 계약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운 계약서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주거나 아니면 다운 계약 쓴 것만 생각하는데 시세대로 샀어도 네. 문제를 뇌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매각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잘 안 팔리는 경우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시세대로 팔았으니까 문제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에. 근데 여기가 뭐 팔고 사는 게 어려운 네.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항상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그러면 하필이면 왜 그 사람한테 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궁금해요. 자, 다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해요. 지금 확인내가 없으니까 없어요. 이것도 다음 주에 어떻게 전개되나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 시간이 다 갔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데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볼게요. 자,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